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전국의 시간제 노동자, 알바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아프면 안 됩니다. 아파서 일 못하면 일당에서 깝니다. 주유소에서 일한다는 어느 알바생은 열이 39.5도까지 올랐는데도 할 수 없이 10시간 일하고 일당 5만 2천 원을 받았답니다. 그 알바생이 일하는 재벌사의 회장님은 감옥에 앉아서도 하루 일당 1억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또 어느 편의점에선 끼니 때가 됐는데도 밥을 주지 않아서 알바생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삼각김밥을 몰래 먹기도 한답니다. 알바 전국노조가 오늘 발표한 호소문입니다. 노동부에서 파견된 근로감독관에게 아무리 말해도 이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 불러다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게 바로 손톱 및 가시입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야 원례 민생대책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님, 회의체 기구도 좋지만 이런 게 민생입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논쟁으로 본 뉴스, 이 시간 담당해줄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네, 상장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어제 이거 큰 화제였었죠. 예. 상장기업들이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서 연봉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들을 공개했는데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 많은 논쟁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등기 임원들만 공개가 됐다는 점인데요. 등기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 있다는 의미이고요. 네. 비등기 임원은 반대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참석, 즉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런 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요,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등기 임원과는 달리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법적 책임도 없다,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만 해도 비등기 임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의 오너는 누가 뭐래도 이건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건희 회장은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건희 회장은 배당금만으로도 1,078억을 받아서 재계 총수 가운데 소득 1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배당금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078억이요? 네. 그러면 하루 3억이 넘는 꼴이네요. 얼핏 계산해도. 그렇죠. 이번이 최초로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한 건데 지금 대부분 비등기 임원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연봉 공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보수 언론들의 경우에도 젊은이들에게 셀러리맨 신화를 심어줄 수 있다. 또는 미국도 지난해 상위 350개 대기업의 그 최고 경영자의 평균 연봉이 1,407만 달러, 약 149억 원에 달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네. 돈을 많이 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지를 주로 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다만 적자인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가거나 혹은 심지어 SK의 최태원 회장 있지 않습니까? 어제 참 말이 많았죠. 예. 감옥에서 연봉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서 비난을 받았고, 저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네. 300억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원래 이런 질문은 유력 정치인들에게만 주로 던지는 질문인데 혹시 올해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알죠. 5,210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 시급으로 3억을 벌려면 얼마를 일해야 하는지, 300억의 1%죠, 3억이면. 네. 그래서 3억을 벌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봤더니요, 시간으로는 57,581.5시간. 그래서 24시간 내내 일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399일, 약 2,400일 정도
하면은 3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2,400일이면 네. 6년이 좀 넘는 건가요? 예, 6.5년 정도.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건 한숨도 안 자고 계속해서 일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의미를 잘 못 찾겠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어쨌거나 올해 첫 공개에 불과하고 누구는 옥중에서도 300억 원을 타가는데 이걸 축소하자는 주장이 있다고요. 네. 오늘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긴급 좌담회가 열렸는데요. 전사면 숭실대 법대 교수의 말입니다. 네. 적자가 발생한 상장 회사에 한해 등기 임원 보수를 개별 공개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자공시를 통해 경영인들이 성과 없이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만 확대시킬 뿐이고 이는 책임 경영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현행법적인 장치로도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가 있고 임원 보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자 기업의 영업 비밀일 수 있다. 그러니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성과 없이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감옥에 있었는데 300억을 받아간 사람도 있는 마당이기 네네.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교 교수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건전한 기업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고 국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경영인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급여로 보상해야 한다. 또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의 급여 자료를 소개를 하면서요. 네. 미국의 327개 기업의 경우에 2012년 기준으로 최고 경영자의 평균 급여가 일반 근로자 평균 급여의 354배에 달한다. 이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무려 354배 정도나 차이가 나니까 네. 우린 아직 좀 많이 남았다.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최 교수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CEO와 근로자들 간에 확대되는 임금 격차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임금 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으로 매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도 말을 해서요. 약간은 논지가 좀 흐려지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논점이 좀 왔다 갔다 한 점은 있습니다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대강은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보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죠. 네, 그것 좀 한번 대체적으로, 압축해서 예. 들어볼까요? 한겨레 보도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가 이번 연봉 공개를 분석했는데요. 상위 20개사의 최고액 연봉 임원의 평균 연봉이 4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직원의 평균은 7,300만 원. 그래서 64배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원 보수 산정 방식과 산정 주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를 얼마나 줄 것이냐 임원들 그리고 네. 또 그 산정 과정은 누가 결정할 것이냐 네.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면은 우리는 이런 체계로 주겠다는데 그렇죠. 왜 말이 맞느냐 어제 네. 일부 그런 반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수 산정 방식을 미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수 산정의 주체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의 기업만 독립된 보상위원회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774곳의 상장사 가운데서 62곳만이 보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절반 정도는 사 내에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서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보수를 주고 싶은 만큼 준다 이런 네.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정 방식이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번 공개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자 기업의 임원들도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 그런 사실들을 보면 그러한 추정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CEO 평균 급여가 근로자 평균 급여 대비 아까 미국은 네. 무려 354배나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배수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보수 산정 방식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산정 주체도 이사회 내에 독립된 보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최대 기업인 애플의 그 최대 경영자인 팀 쿡의 경우는요. 네. 지난해 425만 달러, 약 45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보수가 어떻게 책정됐는지는 위임장 권유 신고서라고 하는 문서에
무려 5쪽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일본의 경우에도요. 2010년도에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엔 약 1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경우에는 보수 산정 방법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상당히 촘촘하고 세세하게 룰을 짜놓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같습니다. 독일은 뭐 아예 보수 적정법 뭐 이러는 네. 것이 있다고요? 네, 아예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요. 네. 임원의 보수가 경영진의 업무와 능력을 고려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근거가 없이는 통상적인 보수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쟁점, 오늘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불황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네. 반면 주식시장은 요즘 또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할 것인가. 어제는 뭐 장중에 2,000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오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1990선을 돌파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5거래일째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공급자 관리자 협회의 제조업 지수가 53.7을 기록해서 전월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보통 이 50보다 위로 올라와 있으면 앞으로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건데 네. 53.7을 기록해서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최근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또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경제 대국이자 G2인 미국과 중국이 뭐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지금 경기는 체감 경기는 안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은 이와는 상당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일단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주식시장하고 경제 상황, 그러니까 실제 체감 경기의 괴리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부분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세계 최대 은행이었던 시티은행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였던 AIG도 실질적으로는 파산을 했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아마 국유화가 됐었습니다. 즉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이 회사들의 주식을 매입을 했고 그 돈으로 이 회사들이 결국 파산 위기를 면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몇 년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신 단어일 텐데 네.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네. 것이 이른바 그 QE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을 계속 실시를 해오고 있고, 뭐 물론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을 그 단계적으로 이제 축소해 나가는 그 종료해 나가는 정책이 시행 중이긴 하지만 문제는 어쨌든 이게 2008년도서부터 지금 6년 정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건데 또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것이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을 말을 합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의 은행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만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데요. 네. 하지만 2008년도 이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워낙
조금 그 특별한, 그러니까 대공황에 비할 만큼 어마어마한 좀 위기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 통화 정책으로는 정책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이 QE 정책이란 것을 계속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인플레의 발생이란 것은 결국엔 돈의 가치의 하락을 의미를 하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에서 QE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1년도부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장기 금리를 상회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과 장기 금리가 비슷해지거나 같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자를 받아도 물가가 그만큼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자 효과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로는 제로 금리 정책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위기 이후에 미국의 기업들이 뭐 빠르게 이익을 회복한다거나 어쨌든 그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기업 자체 혹은 수요 증가나 어떤 혁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제로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이 감소하고 대규모 실업을 양산한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면이 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명분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이 FRB의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다우지수의 투기 거품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실업이 계속 양산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자산 가격의 거품이 발생하면서 미국 가계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 FRB의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의 어떤 손실을 보존해 준다거나 시세 차익을 크게 늘려주는 반면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형편이 되지 못한 채 임소득에만 의존하는 그 가계들은 실업이나 비정규직화 등으로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FRB인가요? 거기를 이끄는 사람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무슨 네. 버냉키라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 바뀌었는데 네. 그 후임자도 정책의 기조는 비슷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제넷 옐린 그 부의장이 이번에 이제 의장으로 바뀔 때는 네. 성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플레보다는 오히려 이 고용률, 실업률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그 2013년도 말서부터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었는데 제넷 옐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부양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이 테이퍼링을 뒤로 좀 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기존보다도 오히려 더 경기 부양책이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기존에 좀 강경하게 경기 부양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는 입장이고 오히려 버냉키 의장이 예전에 예고한 대로 거의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버냉키 의장의 별명이 뭐 헬리콥터라고 그러던데 네. 뒤에 들어선 사람도 비슷한 모양이군요. 네. 어쨌거나 지금 미국 경제 얘기를 주로 해주고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한 이슈들과도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예. 청취자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네. 얘기도 좀 섞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극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앞에서도 뭐 그 아르바이트 하는 뭐 분들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고 이렇게 그 문제가 비슷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비슷한 정책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주가라는 게 결국 FRB의 양적 통화 확대책하고 현재 강력하게 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RB에서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것을 실시하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 갈 데 그렇죠. 없으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양적 통화 확대책이 경기를 그러니까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부에서 이제 돈을 풀어서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들여서 재정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든 민간 영역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가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뭐 디딤돌론이다, 뭐 수익 공영 모기다 이런 거를 풀어서 네. 돈을 풀어주게 되면 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고용에 관해서도 실제적으로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져서 고용이 증가한다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뭐 시간제 일자리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를 늘리는 식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소득 증대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문제가 좀 묘하게 닮은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묘하게 닮았다. 네. 참 묘하군요. 아무튼 경제는 참 알듯 모를 듯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코스피가 2,000을 넘는다. 뭐 외국인 매수세가 며칠 사이에 확 이어졌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 지금의 주가 상승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거품의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결국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자산 가격을 부양했다라는 건데 네. 문제는 그 효과는 자산을 소유한 일부 계층만이 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군요. 네.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들은 막 산다고 하는데 이른바 개미들도 따라서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직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조심하라.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길경식 김광수 경제연구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